이것도 드셔야 되고 저것도 드셔야 됩니다. 교수님과 아, 보스 디자인의 정석준 대표님께서 AI 시대의 새로운 방법론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켰고요. 네, 방금 소개받은 고스 디자인의 정수입니다. 박수 한번 더 칠까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네 편 보니까 저도 좀 졸립네요. 힘내시고 하여튼 GD하고 디자인 전람국 참석해서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죠. 특히 요즘에 상당히 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디자인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거고요. 엔지니어링 디자인은 특허권을 획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특허권을 획득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럼 AI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디자인을 소개하는 정석준입니다. 고스 디자인의 GOTH를 한글 자판에서 GOTH를 쓰시게 되면 한글 자판에 나타나는 글자가 해소입니다. 해소란 단어가 만들어진 게 고스예요. 그래서 고스는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하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킨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한다. 라는 거의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자, AI. 무섭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도표 보고. 어느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서치 앱만 하더라도 오픈 AI, 뭐 GPT만 보더라도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날이 바뀌고, 수많은 컨텐츠가 나오고 있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굉장히 AI에 관심 많으시죠. 저 또한 충분히 이런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미국의 학자가 그런 얘기 했대요. 지금의 AI가 어떤 상태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AI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AI 수준은 리서치야. 그걸 그냥 비주얼라이징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준으로 보고 있답니다.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47%는 퀄리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이게 정확하지도 않아. 오류도 많고, 또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뽑아내지도 않아. 하지만 그 결과가 정확한지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도 반반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만 알아놓은 것 같아. 근데 84%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앞으로 내 미래를 바꿀 거야.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바꿀 것이고 이 사회를 대변혁할 거고 내 앞으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열심히 공부해왔고 그다음에 학업해왔고 준비해왔던 모든 걸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게 84%라고 동의하고 있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중에 47%가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71%라는 숫자는 그래서 나 지금부터 배워야겠어. 뭔가 공부 시작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난 나중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71%고 당장 뭔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1%랍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70% 정도인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고요. 또 이 도표에 보여주신 내용과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자인업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일 당장 일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고객들이 저에게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디자인 개발을 의뢰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가끔 유튜브나 여러 어떤 토론에 가게 되면 앞으로 디자인은 다 죽을 거야. 또는 제조업이 다 바뀔 거야.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 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95% 정도의 AI 제품을 만드는 또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AI 우선주의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그 왜? 디자인 쪽에 보게 되면 사용자의 경험을 제품의 가치로 연결할 수 있나? 근데 그 사용자 경험이 독창적인 거냐? 아니면 늘 뒤따라오는 데이터만 줄 것이냐? 또 만들 수 있는 건가? 또는 마케팅적으로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하는 건가? 또는 이게 판매를 통해 내가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재화로 연결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못할 거야. 하나 이슈에 불과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마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골목이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곳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모습과 같겠지만
여기 옥상에 올라 있는 고양이처럼 내가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면, 또는 그것이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알고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곳 갈 거 없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전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우리가 헤매지 말고 오른쪽에 가는 게 중요하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이 귀신이 진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겠지만, 이게 사람이 탈을 쓴 사람이라면 하나도 안 무서울 거예요. 공포영화 2번 보면 안 무서운 것처럼. 두려움은 무지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고,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세상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도 자체적으로 AI 연구소 랩을 만들었거든요. 서울에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5명의 사람이 AI에 대해 연구해봐. 뭔가 돈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AI 랩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결과를 제가 3개월 뒤에 보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AI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1900년대에 디자인이 1800년대 시작되고 나서 우리가 디자이너가 했던 툴은 드래프트였습니다. 섀도지에 로터링 펜으로 끊고 손으로 자로 꺼서 이제 도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갑자기 포토샵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림 그리기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오토캐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3D 툴링이 너무 많아졌죠. 3D 맥스, 라이노, 뭐 NX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좀 더 정교해지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따라서 디자인의 역할이 뭐였냐면, 드래프트 할 때는 그 단순하게 도면을 치는 사람, 난 그냥 도면만 쳐주면 돼, 제조업을 하기 위한. 근데 포토샵을 할 때는 내가 좀 더 깊숙이 그 어떤 비즈니스 속에 들어왔던 모습, 3D 툴을 쓰고 있을 때는 디자이너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구나, 산업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디자이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지금 뭐 쓴 단계인가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AI가 언젠간 단순히 이런 포토샵이나 3D 툴처럼 하나의 기술로 형성될 것이고 또 다르게 변화할 것이다. 그냥 툴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거,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지니어링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특허권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특허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AI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영감을 얻는 쪽에서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가보자는 게 저희 회사 전략입니다. 너무 빠른 세상에서 빨리 가려고 하면 지치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것을 메이킹하고 흡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엔 AI를 활용한 답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 디자인에 대한 레퍼런트를 한번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 도나요? 15분의 강의를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얘는 이제 유럽의 한 디자인 팀이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 장애인들이죠. 대부분 장애인들입니다. 하지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저런 엑스트림한 제품들, 또 운동하다 다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친 걸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벅지가 터지든 다리가 부러져도 알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디자이너는 이런 데 영감을 얻겠죠. 이런 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디자이너. 근데 얘를 실제로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엔지니어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디자인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UX, 실험, 검증,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엔지니어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충격이 갔을 때 이게 뭔가 표현돼야 되겠어. 다른 정상인 사람들이 다쳤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한 시료를 만들고 있고 그 시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결국 제품화될 수 있는 길이겠죠. 단순히 모델링하고 디자인하고 스케치하는 걸 끝나지 않고 이게 실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디자이너가 개입하는 단계. 그동안 단순히 여러 분야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던 게 디자이너였다면 이제는 그 주인공으로서 리딩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피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 어플라이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테스팅 결과에서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한 어떤 피가 흘러가는 모습을 인지적으로 보이게 하고 이것을 다시 슈트에 접목시킨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슈트는
장애인에게 특화되어 있고 장애인이 어딘가 부딪혔거나 다쳤을 때에 피가 나는 모습으로 연출됨으로써 장애인이 다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 덕분에 저 장애인을 복을 만든 사람은 디자이너일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일까요? 제조사일까요? 그 모든 것은 디자이너가 주도했고 저거에 대한 무슨 권을 갖는다? 특허권. 그걸 갖다 보니 저걸 판매할 때마다 무엇을 갖습니까? 돈을 번져.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이렇게 합시다라고 끝내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이것을 제품화하는 과정까지 거쳐 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던 골프 스윙 분석기입니다. 미국에만 판매되고 제품 하나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우리가 골프존에서 골프 치는 것들 있죠. 이것을 야외에 들고 나간다. 이겁니다. 근데 야외에 들고 나가다 보니까 뜨거운 햇살, 그 다음에 센서의 정확도, 기타 등등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디자인하면 이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엔지니어 붙어서. 근데 이 디자인 전체를 저희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개발자, 생산자가 저희가 전부 다 함께 디자이너의 주도하에 만들었더니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비를 받을까요? 생산비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디자인비 안 받습니다. 생산비를 받죠. 그럼 어느 게 더 부가가치가 클까요? 근데 이때도 사용할 때도 AI가 이제 중간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에 대한 체크, 그 다음 형상에 대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형상이 가능한가를 응용했던 거죠. 동일하게 다른 방법을 보게 되면 그러다 지금 만드는 과정들입니다.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엔지니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전부 모컵에서 나오게 되고 이 모컵들은 다시 몰드나 금형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디자이너가 전부 다 감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조립 라인까지 전부 한 라인을 다 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조혁신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재료를 활용하고 제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전체 개발하는 영역까지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AI가 이기도 하더라도 지금 AI에도 흡수할 것들은 내가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그 창의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지금 AI 세대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견적서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설계에 대한 견적이 얼마나 나오고 견적에 대한 부품가가 얼마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생산비가 얼마나 나오고 임률이 얼마나 나오고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 또 다르게 말하면 인터넷 찾아서 기업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가격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협력업체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나만의 것이죠. AI게 아니라. 결국 사람은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견적서가 나오게 되는 게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 그걸 만들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아무리 AI가 있더라도 그 AI를 우리가 활용하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다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에 몰렸을 때 우리는 과외를 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걸 충분히 응용하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독창적으로 누구도 먹지 못하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디자인이고 앞으로 AI 시대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 죄송해요. 마이크 끄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적으셔야 되고 저 마이크 두 번째 큐브는 이제 전 LG 하우시스에서 디자인 트렌드 리서치 등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현재는 페이지 원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성미 대표님께서 미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유저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네, 안녕하세요. 페이즈원의 대표 박성미입니다. 페이즈원은요, 뭐든지 리서치를 기획하거나 디자인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리서치다. 아까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셨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자기의 일에 좀 몰두를 하시느라고 시야를 넓히는 작업들을 많이 못 하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인스퍼레이션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업 강연이나 자체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업들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의뢰받아서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근미래에 모빌리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용자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작업을 하면은 그 뇌피셜이 되기 때문에. 소스를 모으기 위해서 트렌드 리서치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정말 키워드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을 관련된 리서치를 하면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2030년을 타겟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2050년 이렇게 조금 길게 잡으면 허무맹랑한 정말 과학 공상 만화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리서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레벨 3 수준 정도 상용화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다가 원할 때 자율주행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적합한 수준일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점점 더 확산될 거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도 일부 구현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위치를 검색을 해서 이동하는 그 이동 수단을 검색하고 예약을 하고 환승 혜택을 받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이슈와 맞물려서 이제 전동화가 될 것들, 전기차가 확산될 것들. 그리고 도심이 워낙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도심 항공교통,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2025년 상용화를 목적으로 해서 서울만 해도 3군데 정도를 지금 실험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요. 기술과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공간도 덩달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이슈가 뭐가 바뀌었는지 5개 키워드로 도출했었고요. 도시 리뉴얼, 되도록이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걷거나 도보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현상들, 그리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운전자와 이동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컴플리트 스트리트라는 개념들이 도시에 적용되는 도시 환경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위험할 것 같다는, 나는 자율주행에 누가 끼어들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도시에 이제 정보들을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전용 도로가 실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그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화물차를 중심으로 시험 운행을 한 다음에 이제 상용화할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도시, 지금 이게 이제 해외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과 뭐 광주였었나 대구였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도시 리뉴얼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허브라는 키워드, 모두 다양한 교통수단 및 서비스가 단절없이 이루어지는, 충전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키워드도 5개를 잡았는데요. 먼저 새로운 공간이라고 해서 운전을 안 하면 이 공간을 되게 다양한 용도로 쓸 거다라고 해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마치 집처럼 안락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요즘 주거에서 이슈가 이제 웰니스, 휴식과 이제 회복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 자동차 내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들까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럭셔리카 쪽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이 요즘에 소비자들이, 부유한 소비자들이 의식 있는 소비자,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럭셔리카에서 먼저 지속 가능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인테리어, 카 인테리어가 마치 집처럼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저렴한 이제 소재로 경량화하는 이슈들도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이제 기술과 같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손이나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슈도 제가 본 레포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키워드만 활용을 했고요. 리서치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전화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쭉 사람들의 성향, 모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성향을 들은 다음에 총 6사람을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던 기준은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도 있고요. 가족 단위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로컬에 사는 사람도 있고,
고소득자도 있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6사람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2사람은 여전히 개인 차량 소유를 선호하고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껴요. 새로운 시도 같은 거 좀 거부감이 있는 2사람으로 했고, 2사람은 여전히 자동차가 있는 게 편하지, 근데 이걸 대체할 만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도 시도해 볼 만해. 그러니까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2사람. 그리고 2사람은 새로운 모빌리티 뭐가 나오면은 신기해요. 재밌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진취적으로 실험적인 성향을 가진 2사람. 이런 식으로 성향들을 조금 나눠서 6사람을 인덱스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라이프 스타일 키워드와 니즈와 원칙 키워드와 페인 포인트 키워드로 분류를 뜯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6사람을 다 이런 식의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 리서치했던 내용과 소비자들의 어떤 이동에 관련된 성향들을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해서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이비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인터뷰했던 사람 이름에서 따왔어요. 제이비라는 분이고 40대 초반인데 한 1년에 한 4억 정도를 버시는데요. 근데 혼자 써요. 결혼을 안 하실 거래요. 지금의 생활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분은 그 자동차가 자기의 그 상징 같은 거래요. 그래서 진급을 하거나 돈을 벌면 자동차를 바꾸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전기차가 나와도 나는 이 내연기관차의 붕붕붕한 이런 엔진음이랑 이런 사운드는 이걸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세요. 최근에 부산에 해운대의 하이엔드 주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약자들을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에서 온 부자들이 세컨하우스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백그라운드를 해서 이 사람의 이동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하는 장거리 이동을 하면서 이런 하이 퀄리티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동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 왜냐면 내연기관차를 모든 자동차사랑 이제 나라에서 점점 줄이거나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진짜로 내연기관차를 탄 것처럼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드라이빙 경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업시켜줄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을 매치를 시켰고요. 여기 조그맣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고 실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례들을 백그라운드로 다 매칭을 시켜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미팅 끝나고 나면은 서울역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차가 막혀요. 그래서 에어택시 너무 무서워서 싫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빌딩형 버티포트를 이용을 해서 에어택시를 타는데, 이럴 때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 헬리콥터의 모터 소리나 이런 것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와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면은 그 세컨하우스, 럭셔리 세컨하우스의 컨시어지 서비스로 이제는 자율주행 픽업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동형 컨시어지 라운지처럼 연출되어 있는 차량을 같이 제안을 드렸고요. 저녁에 개인 약속 장소로 가면서는 이 사람이 계속 차를 바꾼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차량 구독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부산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2-3번 오는데 차를 사서 거기 놔두는 거는 좀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새로운 차가 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여기 차를 타면 아침에 자기 차 타고 했을 때 들었던 음악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그때와 같은 환경으로 동기화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라키예요. 이 사람도 영어 이름 있으시더라고요. 라키고, 이 사람은 40대 중반에 이제 막 임원에 오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40대, 50대들이 C레벨이 가장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CEO라든지 CFO라든지 기업의 임원이나 의사결정권자에 오른 그 단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40, 50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바빠요. 매일매일이 술이에요. 회식이고요. 아침에 내 차 타고 가서 올 때는 기사님, 대리기사님이 차를 타고 오는 이제 그런 라이프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상 시간을 쫓기고 시간을 좀 버려서 쉬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는 이 사람도 불안감이 굉장히 강해요. 자율주행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 거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지만 계속해서 업무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때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전화를 하면 이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 전용 도로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기반 교통 정보 시스템으로 어디에 차가 막히는지, 어디에 데모를 하는지, 어디가 침수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막히지 않는 곳으로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팅 장소에 도착하면은 차 던져두고 혼자 올라가도 돼요. 왜냐면 이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 빈 곳, 그리고 주차비가 싼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가장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이제 미래에는 개인 차량 소유를 줄이기 위해서 페널티를 많이 물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비라든지 도로 통행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싼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 될 거고, 그리고 다음 미팅 전에 밥도 거르고 쉬고 싶대요. 그래서 차로 내려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를 되면은 이제 차 창이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조도랑 이런 것들이 유리 같은 것들이 다 제어가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조명이라든지 이 사람이 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 안에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바꿔준다든지, 근데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지금 다 연구가 되고 있는,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그날도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진탕 먹고 차가 되어 있는 곳까지 다시 가서 대리를 불러서 가장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콜택시 같은 것들을 불렀죠. 근데 콜택시가 이제 마치 비행기처럼 아주 편안한 뒷좌석의 승객의 멀미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능이 들어간 이런 차량이고, 이 사람이 이런 콜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핸드폰이 인지를 하면 이 자동차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집으로 돌아와요. 왜냐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거 타고.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G는 로컬에서 좀 대가족, 로컬 패밀리의 복합적인 모빌리티 시나리오 작성을 했어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의 자녀와 부모님이 가까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들을 좀 케어해주기 위해서 가까이 이사를 오셨는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주차증을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동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을 차로 태워서 다 데려다 줬는데 좀 크니까 그냥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등교를 하게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하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헬멧에 스마트 헬멧이 되어 있어서 아이의 이동 동선이나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블랙박스처럼 충돌이 있을 때 부모한테 알림이 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부모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분도 대학에서 교직원이셨는데, 대학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대학이 다른 대학이랑 합쳐지면서 갑자기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지방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병원도 없어지고 대학도 없어지고,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버스, 직접 운전해서 1시간 넘게 출퇴근하는 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들 제안을 했고요. 병원도 없어요. 지방에 갈 만한 병원이 없어서 부모님을 서울까지 모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시니어 케어로 특화되어 있는 로보택시를 불러서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가 끝나면 모시고 오면 그것까지 확인하고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에 애가 쓴 거, 부모님이 쓴 거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내가 체크를 하면서 결제를 하고 그것들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통합적으로 그 말을 딴 데도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정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이식으로 했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노마드 워커를 꿈꿔요. 근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회사 나가면 배고픈 거 알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나 주말에 즉흥적으로 그 로컬 여행, 그러니까 지방 여행을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다 이것만 체크해서 넣으면 그 사람한테 맞는 그 패키지 상품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누르면 모든 예약이 한꺼번에 다 되는 이런 통합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동 수단을 그러니까 공유 자동차를 타고 와서 공유 킥보드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제 모빌리티 허브에서 사용하는 모습. 그리고 다음 여행지를 갈 때 차가 없이 이동을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짐이래요.
이걸 들고 계속 차를 뭐 기차를 탔다 버스를 탔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모빌리티 허브에서 다음 도착지로 먼저 짐을 보내놓고 자기는 굉장히 편하게 이동을 하면서 그 여행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슈들도 집어넣었고요. 마지막은 목적 기반 차량을 좀 이슈를 넣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빌려서 목적 기반 차량은 하나의 모듈의 위에 포맷을 여러 개 바꿔서 약국으로든 뭐 캠핑카로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차량 그 기술인데 그거를 좀 적용을 해서 캠핑카를 빌려서 야경을 보는 모습으로 하나의 여행 시나리오를 완료를 했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끝내볼게요. 여기는 동거 커플을 했어요. 서울 도심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돈이 없어도 자기는 그 가로수길이나 이런 그 도심의 그 핫한 플레이스를 벗어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커플들을 내장으로 했어요. 다른 데 다 아껴도 핫플 가야 되고 맛집 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약간 허세끼가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돈이 없는데 BMW를 샀어요. 근데 출퇴근에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표현 그대로 표현하자면 대리 나부랭이에겐 주차 자리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회사 근처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동거인 현은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하지만 알바도 뛰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는데 비 오는 날은 그런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 동네를 순환하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제안을 합니다. 최근에 실제로 사람들이 자가용을 버리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모빌리티 공유를 좀 쓰다 보니까 내 거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예쁜 이런 그 퍼스널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까 말까? 근데 사면 제일 문제가 이거를 관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공유는 쓰고 나서 그냥 놔둬놓으면 알아서 관리해서 충전해서 갖다 놓는데 내 거는 내가 일일이 충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 서비스가 실제로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거기 갖다 놔주면 관리해주고요, 보험도 해주고요, 충전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 건데 거기 가서 내 거를 들고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나리오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녁 때 퇴근해서 집 앞으로 마트를 불러서 장 보는 이런 내용까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15분 넘었죠? 죄송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빼겠습니다. 세 번째 큐브는 디자인 넥스트의 박철웅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통한 제조혁신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넥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웅입니다. 저는 그 디자인 현업을 한 그 연수가 좀 많이 있어서 좀 더 제조혁신센터 중심의 이야기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우전자라는 데서 뭐 탱크 냉장고라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개벽 TV라는 그 TV 쪽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여기 구미는 되게 많이 내려왔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삼성으로 이동을 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펠이라든지 하우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2002년도에 독립을 해서 2002년도면 좀 됐죠. 여태까지 계속 디자인 넥스트를 하면서 뭐 쿠첸이라든지 뭐 코웨이라든지 뭐 여러 다양한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주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진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락앤락. 락앤락 여러분 생각하시면 뭐 밀폐용기 회사 아닌가요? 근데 거기 CEO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요청을 받은 게 나는 밀폐용기 회사 대표가 회장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방용품의 회사로 변경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디자인을 핀이 다 잡히나? 이 디자인을 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서로 해야 되네? 아니.
방향에서 예, 예. 보시면 이제 그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 디자인이 2012년에 디자인한 겁니다. 지금 24년이니까 한 13년이 됐죠. 아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뭐 락앤락이 주방용품 회사라고 인식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태까지 적용 안 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았던 방법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조 기반에서 연결시켜서 만드는, 좀 이렇게 명품 개념으로 접근시키면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디자이너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맞겠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제조기업들한테도 다른 이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락앤락 사례를 계속 말씀드리면, 그 텀블러를 락앤락 브랜드로 파는 게 되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가 안 됐었죠.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억만 개 가까운 판매를 이루는 회사로 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게 없어요. 중국의 용캉이라는 데서 거의 대부분 만들고, 그 회사들은, 제조기업들은 한 번 만들면 수억만 개를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락앤락 같은 데서 이제 1억만 개 이상의 이제 물건을 갖다 파는, 그것도 한 5개 정도의 기업들을 컨트롤하면서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나라의 제조기업들은 얻은 게 사실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굉장히 디자인 좋은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상하죠, 사실. 왜 우리나라도 좋은 제조기업들이 많은데.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팔려고 만든 거죠. 물론. 자, 다음은 제조 공법이나 제조 방법에 대한, 제조 소재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조가 무슨 필요 있어. 근데 암만 좋은 기획이 있고 암만 좋은 발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3D 프린터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조 공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잘 돼 있으면, 지금 이거는 좀 오래됐죠.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 한 방법이니까. 그 전에 하우젠이라든지 이전으로 들어가. 여기에는 좀 이미지가 빠졌는데, 딤체라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 LG가 김치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딤체와 경쟁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짠 게, 딤체는 철판을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서 컨트롤을 별도로 앞에서 받게끔 만드는 구성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철판을 반대로 말아서 끼워주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변한 겁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지금은 뭐 흔하게 쓰는 기법이죠. 그래서 롤밴딩이라는 기법을 사실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플라스틱도 가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철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게 보면 안 됩니다. 결국은 제조 기업들하고 다 연관돼서 움직여야만 되는 것들이 디자인이거든요. 자, 에어컨입니다. 과거의 에어컨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제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뭐 LG의 에어컨도 나오고 여러 에어컨들이 바뀌었고, 중국을 가면 다 저 에어컨이 메인으로 움직입니다. 자, 뭐 옛날 광고 기억나시죠? 김연아 에어컨이라고. 예. 여러분도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세이션한 제품이었어요.
그 에어컨의 과거의 구성을 메커니즘을 사실은 이해하면 충분히 쉬운 이야기인데 그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발상은 그 원형 디자인을 맡고 있고 선행 디자인을 맡고 있었을 때 왜 저렇게 커야 되냐. 룸 에어컨을 돌리면 되는데 사실은 선행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고 한 3년 동안을 계속 전시해 놓고 엔지니어들을 같이 다독이면서 만들어 나간 겁니다. 결국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움직였고 코스트 측면이라든지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든 거거든요. 결국 디자이너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밥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독립을 해서 2003년도부터 이제 그 코웨이 쪽의 일을 메인으로 하면서 쿠첸이란 브랜드를 같이 하게 됐어요. 태동부터. 근데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쿠쿠가 워낙 세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디자인은 다 이랬습니다. 아래쪽이 넓적해갖고 안정감 있고 그 터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튼튼하게 만드는 게 메인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품에 대한 것들을 조정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요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근데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저 안에 받쳐주는 디자인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이노베이션 시키면서 쿠첸이라는 브랜드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제조는 여기는 제조혁신센터니까 제조혁신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소이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어떤 디자인을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충분히 그 제품을 이해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같이 엔지니어들과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과 같이 논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 제조기업들은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한번 잘못 만들어진 제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가 아니고 이래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수량을 많이 뽑아내는 것들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오래 팔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까요? 예. 똑같이 3억을 투자하고 5억을 투자했는데 어떤 제품은 6개월 팔고 1년 팔면 그 다음 못 팔아요. 근데 똑같이 투자했는데 그거는 10년을 팔고 20년을 판단 말이죠.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 저희가 이제 중국 비즈니스가 뭐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지만 다시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금 뭐 당장 내일도 이제 중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핵심 역량을 만들고 성공 사례를 갖고 해외를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러니까 밥솥 디자인 시장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없었어요. 뭐 디자인 피를 받아도 뭐, 근데 지금은 전체 모아놓으면 한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거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뭐 몇십억,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몇십억 했던 그런 시장이 1,000억 이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사실은 해외 그 중국 기업이나 이런 데의 디자인을 계속 또 수주하고 발전시켰죠.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 밥솥은 지금 점점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식생활이 변하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더 뿜어내고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사실은 그냥 그 내가 잘난 것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프라를 스터디하고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뭐 저기에 있는 아이템 중에 중국 아이템 중에는 1,000만 원 받고 시작한 것도 있어요. 문구 같은 경우는 뭐 50불? 아니 50전? 50원, 100원 남기는 그런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 왜 그랬냐면 정말 중국의 기업들 인프라가 그리고 현황이 어떤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그 다음에 뭐 옆에 보이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3억에서 5억 정도 디자인 피를 받고 디자인을 해줬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지금 다시 그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중국의 어떤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그 생리 뭐 이런 것들 잘 이해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 대기업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파트너들을 같이 만들었죠. 예. 직접 만든 제품이고요. 지금 이건 뭐냐면 그 한국의 삼성, LG 그리고 뭐 글로벌하게 뭐 보시, 지멘스, 월풀 뭐 이런 데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메이저들 부품들 업체들입니다. 다. 그런 그 거기에는 이제 소재 업체도 있고 기능 부품 업체도 있고 그런 팀하고 같이 연합체로 지금 계속 뭐 한 6년, 7년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제품의 구성은 그 단순한 제품들은 뭐 쉽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필요한 제품들은 부품에 대한 구성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자,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조 방법. 좋은 제조는 바로 솔루션입니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제조 방법. 똑같은 거, 딴 데 있는 거 카피해서 만들면 메리트가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약간 변형된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조기업이 많이 무너지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라든지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비즈니스 쪽까지도 보면 사실은 되게 위축돼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실은 또라이들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조혁신센터라든지 뭐 벤처기업협회라든지 많은 조직들이 사실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나 여기 그 디자인 쪽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함께 만들고 같이 공유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저희가 제일 먼저 진출한 데는 물론 심양이었지만 그 우리 그 기업 협회라고 있었어요. 지금 뭐 많이 변질돼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 디자인 기업들이 같이 연합해서 닝보라는 도시에 진출했습니다. 닝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저가 제품을 아주 많이 싸게 잘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품질은 좀 부족하죠. 거기 가서 사실은 같이 기업들 등록을 하고 디자인 작업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연약하고 공장을 가보면 막 그 그러니까 돼지우리 같은 그런 데 막 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멘트 바닥에서 조립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닝보란 지가 굉장히 큰데 우리 아마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충청도 붙여놓은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근데 그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사실은 공산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연합시키고 뭉쳐놨고요. 그것도 각 권역별로 뭐 치시라든지 닝하이라든지 위아오죠, 위아오, 뭐 태주 뭐 이런 그 군별로 사실은 잘 뭉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15분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다시 이제 닝보를 갔어요. 그 닝보 쪽에 비즈니스가 별로 많지가 않아갖고 거기는 싸게 만드는 기업들이니까. 근데 그 품질력이 어느 정도 있고 잘 만드는 기업을 한 두 군데 이제 비즈니스 다시 하러 갔는데 거기는 내재화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사출은 플라스틱 사출하는 데는 사출 제일 잘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보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기술이 더 좋아졌네요. 동파이프 만드는 데는 동파이프 쪽 관련돼 있는 부품을 계속 만들게 하고, 사실은 그런 종합적인 뭐 믹서기의 칼날을 만드는 데는 믹서기 칼날을 만드는데 전문적으로 하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 많이 쓰시잖아요, 집에서. 닝보의 에어프라이어를 가장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두세 개. 근데 그 업체들은 옛날에 갔을 때는 정말 움막 같은데 아주 허름한 보도블록으로 쌓아놓은 그런 공장에서 공장을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어느덧 5년, 6년이 지나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같이 모여져 있고 형님, 동생들이 모여서 같이 움직이니까 그 동반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회사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변해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쭉 뭐 간단하게 써놨지만 보시면 이제 저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중국의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유통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보시면은 저 브랜드는 해피콜이라는 브랜드예요. 저희가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데, 해피콜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비를 좀 안 쓰고 좀 신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투자하고 해피콜은 갖고 오기만 하게 그렇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연합해서 호환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기업도 한국 안에서만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국 협회나 기업들은 많이 한국으로 와요. 그리고 요새 유행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만들고 M&A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인데, 자, 팀워크이라는 개념을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소리가 안 나나요? 저는 구미를 9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왔고, 여기서 많은 TV를 해외로 수출하는 리핏 금형을 한 19개까지 팠던 그런 모델들을 여기서 만들고 수출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벽도 만들어 봤고, 근데 굉장히 정감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구미 경북 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팀워크이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됐답니다. 예. 사실은 같이 망한 거죠. 예. 예.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는 제조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 쪽도 그렇고 모든 작업들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절대. 예? 이거는 이제 굿
샘플이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움직이면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더 좋은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올 겁니다. 제가 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소부와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고 같이 하셔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품질도 지키면서 가격 경쟁력도 지키면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정보도 누리고, 대구를 들렸다 왔는데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협회들이 잘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것만 더 보시죠. 이건 샘소나이트예요. 샘소나이트는 캐리어인데 사실 굉장히 탄탄하고 비싸죠? 환율 때문에 그래요. 30만 원, 40만 원 떼였잖아요. 자, 아무튼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차별화되어 있는 명확한 포인트들을 같이 만들어 나오고 움직일 수 있는, 샘소나이트도 혼자 만드는 건 아닐 겁니다. 든든하고 가벼운. 자, 뭐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누구 하나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맞춰서 같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뭐 프레임이라는 이 팀이 그렇게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연동하고 같이 호환해서 더 멋진 비즈니스 모델들을 끌어내고 움직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정 대표님이나 박 대표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번 프레임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예.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큐브가 있는데요. 5분만 금방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5시 10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